18번부터 보시면 이제 19번부터 보시면 재평가 모형인데, 사실 재평가는 말 문제 나올 게 오히려 여기가 이게 더 많이 나왔지. 뭐 재평가 회계 처리 자체를 물어보는 거 요즘엔 사실 잘 안 나왔어요. 뭐 예능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19번 보시면 재평가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우리 손상 인식하잖아. 그래서 제가 계산 문제 찍은 게 재평가 풀어서 손상 오랜만에 나올 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한 소리고요. 2번 보시면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회계 정책으로 선택하여 동일한 범주의 유형 자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와 있는데, 비교 표시에서 써놓은 게 뭡니까? 투자 부동산이지. 투자 부동산은 모든 투자 부동산이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유형 자산 동일 범주지만 재평가는 모든 투자 부동산입니다. 체크하시고요. 나온 김에 하나 더. 재평가는 매기말 수행하는 거예요, 매기말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재평가는 매기말 수행한다면 틀렸죠? 그렇죠? 공정 가치의 변동이 유의적일 때만 수행해요. 뭐 보시면 되고요. 음, 그래서 여기 21번 그 얘기 나왔잖아요. 특정 유형 자산을 재평가할 때 유형 자산 분류 내에서 공정 가치와 장부 금액이 중요하게 차이 나는 항목만 공정 가치로 측정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도 공정 가치 측정하다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동일 분류에서 내가 토지는 재평가하기로 했대. 근데 토지 중에서 서울에 있는 토지는 재평가하고 경기도에 있는 토지는 돈이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재평가 안 한대. 그건 안 된다고요. 동일 범주에 있으면 일단 다 동시에 재평가를 해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남아 있고요. 22번, 23번, 22번, 23번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좀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받고 이제 무형자산으로 넘어갈게요.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사실 투자부동산은 요즘에 말 문제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 중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1층부터 5층까지는 임대 줬고 나머지 위에 층은 내가 사용하고 있대요. 그럼 유형자산 투자부동산이, 아니, 투자부동산 유형자산이잖아요. 요 경우에 우리 뭐하지? 분리 매각이 가능하면 나눠서 분류하면 되지. 근데 분리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있어요. 이때 결론이 뭐였지? 자가 사용 부분이 경미하면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전체를, 자가 사용 부분이 경미하지 않으면 전체를 다 유형 자산으로 보는 거 아시죠? 그 얘기 읽어봅시다. 보시면 부동산 중 일부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의 생산에 사용에 의해 생산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부분별로 나누어 매각할 수 없다면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전체를 투자 부동산으로 본다. 체크하시면 되고, 여기선 제가 아마 넣어놓진 않았을 거예요. 이것도 있잖아. 우리 임대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죠. 별도의 부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별도의 부수 용역이 유의적이라면 전체를 유형자산으로 보고요. 부수 용역 제공하는 게 유의적이지 않다면 다 투자 부동산으로 보는 거 아시죠? 그 얘기.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2번 보시면 연결하에서 지배기업이 중소기업한테 건물 빌려줬대. 연결재무제표에서는 하나의 회사기 때문에 그냥 자가소형 부동산인지 투자부동산은 분류할 수 없겠지. 개별재무제표에서는 투자부동산이 될 수 있겠죠. 괜찮죠? 3번 보시면 그 말 문제가 나올 수 있으면 요거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앞에는 사실 요즘엔 잘 안 나와요. 후속 특정이 많이 나오지. 보시면 공정가치 모형을 써. 투자부동산이.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 쓰면 다 공정가치 모형 써야 되잖아요. 근데 예외사항이 있지. 예외. 뭐 있어요? 최초 취득 시점에 공정가치를 모르겠대. 그럼 뭐 쓸 수 있어요? 얘만 예외적으로 원가 모형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정가치 모형이라고 해서 다 공정가치 모형을 쓰는 건 아니에요. 취득할 때 공정가치 모르면 원가 모형 써야지 뭐. 두 번째로, 취득할 때는 공정가치를 알았어. 그래서 공정가치 모형을 쓰다가 추후에 공정가치를 모르겠대. 그리고 시장 거래가 줄어들었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이런 경우에는 재분류하거나 투자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계속 공정가치 모형인 거 아시죠?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취득 시에만 공정가치를 모르면 원가 모형 쓰는 거지, 나중에 공정가치를 모른다고 원가 모형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랬어? 해당되는 투자 부동산의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는 건 오직 최초 인식 시점에만 반박될 수 있는 거지, 그 이후에는 반복될 수 없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지? 그래서 읽어보시면 건설 중인 투자 부동산의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다는 가정은 오직 최초 인식 시점에만 반박될 수 있다. 오답용어로 뭐 나왔어요? 최초 인식 시점 이후에 반박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취득하는 시점만 반박될 수 있어요. 와, 여기까지 봤고요. 오히려 이번에 4번 요거 관세사 시험에서 말 문제 나왔잖아요. 관평상과 관세상과에서 뭐였지? 내가
투자부동산을 만들고 있었어. 짓고 있었어. 현금 100원, 건설중자산 100원 해놨는데 우리는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쓰고 완공되는 이 시점에 해당되는 건물의 공정가치를 알고 있대. 그럼 어떻게 돼? 회계처리가. 건설중자산 100 없어지고 투자부동산은 완공되는 시점에 공정가치로 기재한다고요. 그럼 대차가 안 맞지. 이거 뭘로 반영해 주기로 했어요? 그 순간의 평가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기로 한 거 알죠? 그게 여기 문구잖아. 보시면 기업이 건설 중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지만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경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점과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빠른 시점에 건설 중인 투자부동산의 원가로 측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요거 보시고 요거에 추가로 보고 요것도 좀 기억하셔야 돼. 이번에 요거 나왔으니까 괜찮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하고요. 5번 운용 리스를 제공하고 직접 소유하는 미사용 건물은 당연히 투자부동산이죠. 운용 리스가 우리나라 말로 임대 아니겠어요. 보시면 되고 요것도 6번도 시험에 꽤 잘 나왔어요. 투자부동산의 손상, 멸실 또는 포기로 제3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오답 유형이 뭡니까? 보상을 받은 시점 나온다고요. 보상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받을 수 있게 되는 시점이에요. 괜찮죠? 여기까지 받고 7번 원가 모형 나와 있는데 이거 대정대체 얘기한 건데 개정대체는 사실 계산 문제가 나오지 말 문제 나올 가능성은 없겠죠. 그쵸? 뭐 계산 문제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7번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8번으로 넘어가면 8번부터 유형자산 얘기가 유형자산 말고 무형자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저랑 키핸드북을 일단 정리하고 좀 보시죠. 좀 넘겨볼게요. 아유 맞네. 자 투자부동산 얘기했으니까 사실 투자부동산은 말 문제 그렇게 요즘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네. 자 넘겨볼게요. 자 무형자산부터 보겠습니다. 자 무형자산 나와 있는데 무형자산은 역시 뭐 인식 요건이 제일 중요하죠. 무형자산 인식 요건 보면 잠깐만 적어보죠. 자 보시면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 보면 일단 정의가 충족돼야 되고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정의를 또 세 가지로 구분하면 식별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래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해야 되지. 실제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게 뭡니까? 요거랑 요거죠. 다른 거 뭐 낼 게 없어요. 식별 가능성에서 중요한 건 뭐였지? 식별 가능하려면 분리 가능하던지 계약적 법적 권리가 있으면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중요한 게 뭐야? 여기 나와 있지만 분리 가능성이랑 계약적 법적 권리는 오어 관계지 엔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답 용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뭡니까? 계약적 법적 권리가 분리 가능하면 식별 가능하다. 틀린 거라고 했지. 계약적 법적 권리만 있으면 식별 가능하지 이게 또 분리 가능한지는 따져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전통적으로 그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고 넘겨보시면 통제 나와 있는데 통제는 시험에 솔직히 뭐만 나왔습니까? 두 가지 나왔는데 뭐 통제 이게 무형자산의 정의 통제 보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뭡니까? 법적인 권리는 통제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가 제일 많이 나왔죠. 법적인 권리 외에도 통제하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여기 보시면 권리의 법적 집행 가능성이 통제의 필요 조건은 아니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뭐니까 일반적으로 고객과 관련된 건 다 자산으로 잡을 수 없지. 뭐 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고 고객과 관련된 거 고객 충성제도 이거 안 된다고. 하지만 뭔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비계약적 고객관계 교환 거래 같은 경우에는 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고객 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 관계를 교환하는 거래만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요. 나머지는 고객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죠. 체크하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래경제적 효익 이런 거 할 얘기가 없어요. 무형자산 식별 나와 있는데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뭐 했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동시에 구입했는데 이 무형자산이 유형자산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이래. 노트북, 윈도우
이런 경우에 전체를 뭘로 봐요? 유형 자산으로 보지. 근데 게임기 사고 게임 CD 샀어. 이거 없어도 이거 돌아가긴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유형 자산의 운영에 무형 자산이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엔 유형 자산 따로, 무형 자산 따로 본다고요. 그게 요 얘기니까 보시면 되고, 시제품은 너무 많이 해서 지겹다. 연구 개발 활동에서 시제품 만들어줬대. 현대자동차가 수소차를 시판하기 전에 수소차 연구하는 과정에서 수소차 시제품이 하나 나왔대. 뭘로 보니까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기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리적 형체를 갖고 있는 시제품도 무형자산으로 보죠. 체크하시고, 무형자산 인식기준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사업결합 나와 있는데 사업결합은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일단 영업권을 인식해 안 해?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인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사업결합의 결과 취득하는 영업권만 무형자산으로 인증해 주고요. 일반적으로 이 무형자산, 이 사업결합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이거죠. 피취득자. 비회사가 자산 부채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자가 볼 때 자산으로 식별 가능하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가장 대표적으로 피해 취득자가 연구비를 지출했는데 취득자 입장에서는 요거 자산으로 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자산으로 잡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기 읽어보시면 사업결합 과정에서 취득자가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사업결합 전에 취득한 피취득자가 그 자산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자는 취득일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괜찮죠? 여기까지 받고 셀프 스터디 나와 있는데 이거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 1번이랑 2번 보시면 1번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자산에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다고 측정하는 인식 기준을 항상 축적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사업 결합할 때 우리 어떻게 해? 자산 인식할 때 식별 가능하고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만 있으면 자산으로 보지. 인식 요건 안 따진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지? 얘기했고요. 2번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취득자가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연구 단계라고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받고 넘겨볼게요. 내부적으로 창출할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지. 왜? 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괜찮죠?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 출판 표제, 제호 등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어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건. 왜? 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외부에서 구입한 브랜드, 고객 목록 어떻게 돼? 그건 자산으로 인식하지. 근데 외부에서 구입한 브랜드 자산 목록을 추후에 내가 업그레이드 시켰대. 후속 지출했대. 후속 원가 어떻게 봐? 그거는 무조건 비용으로 봐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거랑 똑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정보 부족은 뭐 사실 잘 나온 적이 없어서 넘어가고, 무형자산 역시나 후속 측정이 제일 중요하죠.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이랑 동일하게 원가 무형이나 재평가 무형 쓸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각이 중요하죠. 상각이. 자, 보시면 우리 무형자산의 상각을 볼 건데, 무형자산 상각은 뭐와 뭐로 나눠?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걸로 나누죠. 중요한 게 뭐야? 이 비한정은 무한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괜찮죠? 그냥 니네 회사 망할 때까지 쓰라고 했는데 우리 회사가 망할지 언제 망할지 모른다고요. 나온 김에 하나만 얘기하면 사실 이게 원칙이야, 기준서에서. 그래서 나중에 내용연수가 비한정인데 내용연수 알 것 같으면 유한으로 가지. 그쵸? 두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요거 뭘로 봐? 추정의 변경이야, 정책의 변경이야? 추정의 변경이죠. 추정의 변경이기 때문에 전진법 쓴다.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비한정에서 유한으로 바뀌면 이거 뭘로 봐? 손상의 사유로 봐서 손상 검토를 하죠. 그쵸? 일단 이거 기억하시고, 좋아요. 자, 이거 내용연수가 유한한 경우에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법적인 내용연수와 경제적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으로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일단 짧은 기간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잔존가치 나오는데, 무형 자산 같은 경우에 잔존가치 일반적으로 물어봐. 문제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0이 원칙이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0이 아닌 경우도 있죠.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뭐만 기억하시면 돼.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0이지만 0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상각방법 나와 있는데 상각방법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기본적으로 무형자산도 모든 상각방법 사용이 가능하지만, 여기다 써놓으세요. 모든 상각방법이 사용 가능하지만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뭐만 가능해? 정액법만 가능하다고. 죄송해요. 정액법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보시면 여기까지 했고요. 상각 방법. 그래서 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면 그때는 정액법만 가능하다. 체크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죠. 상각 개시와 중지 나와 있는데 완전히 똑같아. 유형자산이랑. 그래서 별도로 배울 거 없고, 상각 방법, 잔존가치 검토, 유형자산이랑 완전히 똑같아.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막상 시험에 나올 게 몇 개 안 돼. 정리를 해보면. 물론 이거 아까 미래 경제의 소비 형태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면 그럼 정액법 쓴다. 뭐 요 정도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일 때. 내용연수가 비한정일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용연수가 비한정이기 때문에 상각을 안 하죠. 상각을 안 하기 때문에 뭐가 파생돼? 뭐가? 손상의 징후와 관련이 없이 무조건 손상 검토를 매기말 수행하죠.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경우에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을 하지 않는다. 대신 매년 또는 무형자산에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 검사를 한다. 매년 해요. 매년.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하시고. 좋아요.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건데 비한정인 내용연수를 유한의 내용연수로 변경해야 하며 이 경우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추정하는 것은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가 된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얼마 전에 다른 시험에 나왔어요. 체크하시고. 좋아요. 다 맞습니다. 재평가 손상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나와 있는데 이거 좀 계산 문제에서 저번에 했으니까 우리는 말 문제에 나올 것만 좀 보시면 되는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 연구단계, 개발단계 있잖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의 구분이 어려우면 다 뭘로 봐요? 다 연구단계로 보죠. 그래서 보시면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의 구분이 어려우면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걸로 본다. 보시면 되고. 자, 넘겨보시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나오는데 다른 건 할 게 없고, 실제로 말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만 말 문제가 나와요. 여기만 보시면 이미 무형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이후 무형자산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연구 단계에서 연구비를 썼거나 개발 단계에서 경상개발비를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절대로 자산으로 다시 얹어주지 않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보면 시제품이 만들어지더라도 그것은 무형자산으로 보지 않고 유형자산으로 보지 않고 무형자산으로 본다. 아까 나왔던 거고. 번째, 사업개발 활동에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했대. 그럼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을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변호사 변리사 비용의 지출액만 취득 원가에 넣어줘요? 아니면 기존의 개발비의 미상각자액이나 그동안 비용 처리했던 금액들을 다 넣어줘요? 직접적으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 들어간 돈만 넣어주죠. 이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제 문구 보죠. 자, 8번 보겠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산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취득자가 인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일의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무조건 무형자산으로 봐준다. 봤던 거죠 아까. 9번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으면 모두 연구단계로 본다. 나와 있고요. 10번 상각 나와 있는데 계약상 권리나 기타 법적 권리 중 짧은 기간으로 간다. 나와 있고요.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할 수는 있어. 오답용어로 초과할 수 없다 나오는데 초과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유형자산이랑 똑같이 상각을 중단하죠. 언제까지? 잔존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다시 내려갈 때까지. 봤고요. 12번 보시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을 안 한다. 하지만 매기말 손상을 검토한다. 나와 있고,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다. 나와 있고요. 14번은 뭡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부가 무형의 자산을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주파수권 같은 거. 근데 이 주파수권의 공정가치가 10조인데 정부가 기업한테 7조에 팔았대. 그럼 기업은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현금 7조, 무형자산 7조 이렇게 기재할 수도 있고, 현금 7조, 무형자산 10조, 나머지 3조는 정부 보조금으로 기재할 수도 있죠. 이 IFRS는 둘 다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정부 보조금으로 기재하는 회계 처리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정부 보조로 무형자산을 무상이나 낮은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 당해 무형자산의 최초 원가는 명목상 금액과 직접 관련된 지출을 합한 금액이나 공정가치로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좋아요. 명목상 금액은 뭐야? 내가 낸 돈이고 7조 주고 샀으면 7조로 그냥 기재하자는 거고, 공정가치로 한다는 건 10조니까 10조로 기재하고 내가 돈 안 낸 금액만큼은 정부 보조금으로 기재한다는 소리예요. 괜찮죠? 15번 무형자산의 상각의 경우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조건만 맞으면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 방법을 결정하는 경우도 가능해요. 16번 내용의 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그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때에도 상각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무형자산이랑 완전 똑같은 얘기네. 보시면 되고요. 17번, 18번, 19번, 20번 있는데 이거 유행 지났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실제로 회계사 시험에 딱 한 번 문구로만 나왔지 단독으로 나온 적도 없어요. 21번 연구개발 활동으로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 만들어지더라도 시제품은 그 안에 기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본다고 했었고, 22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23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금액의 합음으로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절대로 원가가 될 수 없죠. 대표적인 게 연구개발비, 경상개발비예요. 연구비, 경상개발비. 자, 24번 보시면 24번은 뭐 당연하게 이거 뭐 무형자산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에서 또한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하며 당연히 외부 증거의 비중을 더 높여야지 내부 증거보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 굳이 읽을 필요 없고요. 보시면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식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지. 넘겨볼게요. 자, 보시면 26번 나오는데 26번도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입니다. 이것도 제가 GS 할 때 자세히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만 다시 정리해보죠.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근데 사실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이 저희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세무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가 아니에요. 나왔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해볼게요. 아, 또 나올 수도 있지. 볼게요. 일단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분류 조건이 일단 중요해. 그래서 넘겨보시면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분류 조건이 나오는데, 보시면 당해 비유동자산이 현재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 조건만으로 즉시 매각이 가능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지만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대. 그거 요건이 뭐라고 그랬어? 요건이 네 가지 있다고 그랬죠. 이때 중요한 게 뭐였어요? 최근에 회계사 시험에 적절한 지위에 있는 경영진이 자산의 매각 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각 계획을 이해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 진행을 이미 시작하였다면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랬다고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 네 가지가 모두 만족돼야지만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봐서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우리 회계 기준에서 매우 높다는 게 몇 군데 없어요. 근데 얘는 뭐 높아야가 아니라 매우 높아야 한 거 아시죠? 그래서 얘 오답용으로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은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매우 높음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넘겨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과 폐기는 전혀 달라요.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은 자산의 처분으로 현금이 유입되지만 폐기는 여전히 사용할 때 현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두 개가 성격이 다릅니다. 동일한 자산이 아닙니다.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이거 3번만 볼게요. 회계사 시험 한번 나왔거든요. 교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봐요. 다만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와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이 예정되어 있대. 그럼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 생각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아, 분류가 안 되겠죠. 아, 미안해요. 내 말에 답답해서 걱정돼서. 그쵸?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이 예정되어 있다면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이 예정된 경우에만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보시면 되고요. 측정이 나와 있는데 이거 제가 저번에 그림 그려드렸죠. 자, 유형자산이었어. 유형자산으로 감가상각하다가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대. 그럼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을 측정해야 되는데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측정할 때 어떤 금액으로 측정해요?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은 이제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 가치를 모른다고 그랬지. 사용 가치를 모르면 회수 가능액도 몰라. 그래서 어떤 금액으로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순 공정 가치로 측정하고 손상을 인식한다고 했었지. 괜찮죠?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은 상각할까요 안 할까요? 상각해 안 해? 상각을 안 하죠. 사용을 안 하는데 사용 보유하고 있다고 수익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상각을 해요? 상각은 안 해. 상각을 안 하기 때문에 뭐해? 매기말 순 공정 가치를 기준으로 손상은 인식한다고 그랬어요. 계속. 그래서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도 매기말 손상 검토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의 순 공정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럼 환입도 잡을 수 있어요. 환입을 잡을 수 있지만 한도가 뭐야? 내가 인식했던 손상차손 누계액을 한도로 환입 잡습니다. 괜찮죠? 한 큐에 다 정리합시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게 되면 감가상각은 안 해. 감가상각은 안 하지만 뭐는 할까?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과 관련된 부채가 있다면 그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인식하죠. 그렇죠? 여기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봤고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여기까지만 하면 되느냐? 또 있죠. 우리 뭐 있어? 내가 유형자산이었는데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을 분류했어. 순 공정가치로 측정했대. 그래서 이만큼 손상을 잡았어. 근데 감가상각했더니 상각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 상태인데 이게 써보니 이게 막상 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서 매각 계획을 철회했대.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유형자산으로 재측정해줘야겠죠. 이제 다시 사용하니까 나는 뭘 알 수 있어? 다시 사용하니까 사용 가치를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회수 가능액으로 측정을 해줘요 다시. 근데 문제는 뭐야? 한도가 있다고 그랬죠? 한도 뭐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도달하게 될 장부금액 요걸 한도로 환입시킨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외우면 되지 뭐. 그렇다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측정 기준 나와 있는데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은 순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상각을 안 하기 때문에 매 기말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손상차손도 인식하고요. 환입도 인식할 수 있다 나와 있고요. 별도의 얘기지만 영업권은 환입이 안 되는 거 알지? 왜냐면 영업권의 환입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랑 동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영업권은 손상은 인식하지만 환입은 인식하지 않아요. 오케이. 상각은 안 한다 나와 있어요. 상각은 안 하지만 뭐 한다고?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과 관련해서 이자와 기타 비용은 계속 인식한다 나와 있어요. 나는 그냥 그림으로 기억하겠다. 여기까지 봤고. 네. 매각 계획이 변경된대. 아까도 봤죠? 회수 가능액과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원래의 장부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환입 잡는다고 했어요. 뭐 오답용으로 큰 금액이 나올 수도 있겠지. 좋아. 여기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표시를 보면 뭐 하셔야 돼?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만 별도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요 자산과 관련된 부채도 요 자산과 관련된 OCI도 다 별도로 표기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지? 이 경우에 자산 별도로 표기하고 부채 별도로 표기하니까 요거 두 개 상계해서 한 줄로 표기하는 거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어요. 괜찮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여 단일 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고 자산만 별도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도 별도로 표시하고 부채도 별도로 표시한다. 이게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 좋아요. 여기까지 했는데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BS. 우리가 비교식으로 공시한다고. 비교식으로. X1년도에는 그냥 유형자산에 있었어. 근데 X2년도에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을 분류했대. 그럼 X2년도에 공시할 때 비교식으로 공시할 때 전년도 재무제표 수정해 안 해? 얘가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분류됐으니까 얘도 비교식으로 공시할 때 비교 가능성 높이겠다고 이거 수정할 수 있잖아요. 돼 안 돼? 재무상태표는 안 되죠. 그냥 외워. 재무상태표는 안 되죠. 그렇죠?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외우긴요. 이해하셔야죠. 근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 외우셔야겠네. 자 보시면 여기 계속 영업이익이랑 중단 영업이익 있고 계속 영업이익이랑 중단 영업이익 있어. 원래 여기서 100 나오고 여기서 100 나오고 했는데 요거를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했대. 그래서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에서 나오는 손익도 중단 영업 손익으로 바뀔 거 아니야. 이렇게 공시됐대. 올해는. 그럼 비교식으로 공시하는 손익계산서에 요거 이렇게 내려줘요 안 내려줘요? 내려준다고 그랬지. 그래서 결론은 재무상태표는 전년도 재무제표를 제작성하지 않지만 포괄손익계산서는 비교식으로 공시되는 전년도 포괄손익계산서를 제작성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의 재무상태표에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또는 처분자산 집단에 포함된 자산과 부채의 금액은 최근 재무상태표의 분류를 반영하기 위해 재분류하거나 재작성하지 않는다. 체크하시고요. 위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단 영업손익이 나와 있는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뭐 기업의 구분 단위를 매각 예정으로 분류하여 더 이상 분류할 수 없는 중단 영업으로 표시하였던 당해 구분 단위의 영업 성과를 비교 표시되는 모든 회계 기간에 재분류하여 계속 영업이익에 포함하고 금액을 재분류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포괄손익계산은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는 소리입니다. 괜찮죠? 읽히셔야 돼. 좋아. 여기까지 하면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다 봤네. 다시 문구로 돌아가 보죠. 문구로 돌아가 보면 27번은 처분자산 집단인데 요거는 그냥 좀 암기합시다. 처분자산 집단 같은 경우에 손상차손 인식하면 영업권을 무조건 먼저 까줘요. 영업권을 우선 상기한다. 요거만 기억하시고 밑에는 안 보셔도 되고, 우리 29번 보시면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관련하여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누계액은 별도로 표시한다. 기타 포괄손익만 별도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부채도 별도로 표기해요. 다만 상계는 안 한다고 했지. 30번 보시면 비유동자산의 장부 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을 통해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매각 예정으로 분류한다. 맞는 소리고, 31번은 제가 말로 했던 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2번 이번에 다른 시험에 나왔죠. 회계사 시험인 거에 나왔죠. 감가상각은 하지 않지만 부채와 관련된 이자 비용이나 기타 비용은 계속 인식한다. 나와 있고, 30번 33번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은 순공정가치와 장부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오답 유형으로 뭐 나와? 회수관액 나와요. 체크하시면 되고, 솔직히 여긴 좀 마이너해요. 안 보셔도 돼. 34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었던 자산이 더 이상 매각 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매각 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다. 이 경우 당의 자산을 매각 예정으로 분류하기 전 장부 금액에 감가상각, 재평가 등 매각 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과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 회수 가능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이것도 뭐가 포인트겠어요? 당연히 작은 금액이겠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35번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포괄손익계산서는 재분류, 손익계산서 제작성, 재무상태표는 재분류 안 한다. 다른 말로 뭐 제작성 안 한다. 괜찮죠? 충당부채 나와 있는데 충당부채와 관련해서 우리 일단 보면 충당부채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인식요건이 중요하죠. 충당부채 인식요건 어떻게 돼? 과거 사건의 결과 존재하는 현재의 의무이고 미래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자 한번 얘기했지만 충당부채는 매기말 재측정 재검토해야 돼? 아니면 한번 충당부채가 되면 끝이야? 아니죠. 매기말 재측정해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상황이나 가능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보시면 되고, 네, 좋아요. 나머지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충당부채 이건 한번 알자. 충당부채는 의무의 상대방이 누군지 꼭 알아야 돼? 그럴 필요 없다고 했죠. 해커스 영업패스 팔면 누가 합격할지 몰라. 대충 합격률로 충당부채를 잡는 거지. 그래서 의무의 상대방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고, 북구 의무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사실 요거 과거 사건의 결과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래 행위와 독립적인 거기 때문에 미래에 여러 가지 옵션이 존재하면 충당부채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문구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재무제표는 미래 시점의 예상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보고기간 말에 재무상태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미래의 영업에서 생길 원가는 절대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이런 같은 걸로 뭐 있었어요? 미래에 예상되는 영업손실도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죠. 기억하시고, 오히려 얘네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낼 것 같으면 사형으로 내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와. 다만 그건 좀 기억합시다. 수선비 충당부채를 인식해 안 해. 법률에서 요구하면 충당부채 인식해 안 해. 법률에서 요구를 하던 안 하던 수선비는 미래 행위와 독립적이지가 않은 과거 사건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없죠. 복구 의무만 충당부채가 될 수 있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 경제적 효익의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요건 좀 봐야겠지. 요거 핸드폰 한 대 불량률이 1%밖에 안 된대. 근데 내가 10만 대 팔았어. 그럼 충당부채 잡아요, 안 잡아요? 잡지.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제품 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 등 다수의 유사한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은 당의 유사한 의무 전체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괜찮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사실 진짜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타임. 우발부채랑 우발자산은 자산부채 마저 아니야.
자산 부채 안 되죠? 모바일 부채랑 모바일 자산은 자산 부채의 정의도 충족하지 않잖아요. 괜찮죠?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끝나고 소주 마셔야겠는데.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다른 거는 특별히 안 봐도 될 것 같고. 네. 충당 부채 측정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다 나와 있고요. 우리 충당 부채 측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넘겨보시면 첫 번째로 충당 부채를 측정할 때 이게 불확실한 금액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측정하는 거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이유로 과도한 충당 부채를 계산하거나 부채를 고의적으로 과대 표시하는 건 안 된다고 그랬고, 충당 부채 현재 가치 평가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충당 부채 측정할 때 세전 금액 들어가, 세후 금액 들어가? 무조건 세전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이자율도 세전 이자율로 들어가, 세후 이자율로 들어가? 무조건. 뭐라고? 세전이야 세후야? 그죠? 세전이 무조건 세전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세전 할인율에는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되는 위험을 반영하지 않는다. 요 문구도 꽤 많이 나왔어요.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되는 위험이 뭐예요? 현금 흐름의 변동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건 위에서 기대값으로 고려하잖아. 기억나시죠? 체크하시고, 미래 사건을 고려하여 충당 부채를 추정한다. 충당 부채를 인식할 때는 미래 사건은 미래 영업, 미래 예상에서 미래 영업을 생길 원가, 충당 부채를 인식할 때는 고려하지 않지만 충당 부채를 측정할 때는 당연히 미래 사건을 고려하셔야겠지. 미래 지출할 금액들인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되는 자산의 처분이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하죠. 예상되는 자산의 처분이익은 별도로 기재하는 거지 충당 부채에서 상계하지 않아. 내가 누구 보상해줘야 돼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파는데 팔면 예상되는 처분이익이 나온대. 이거 차감하지 않는다고요. 괜찮죠? 미래 예상되는 영업손실은 절대로 충당 부채로 안 잡아. 왜? 과거 사건의 결과가 아니니까요. 될까요? 여기까지 봤고요. 충당 부채의 사용 변동 나와 있는데 별거 없고, 충당 부채 변제 진짜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좀 진짜 변제 손해배상 소송에 걸렸는데 지면 물어날 것 같아. 100억을. 그럼 100억 손해배상 손실, 100억 손해배상 충당부채 잡고 내가 보험에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기로 했대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별도의 자산 처리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별도의 수익 잡을 수 있고 관련된 비용과 상계 표시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읽히시면 돼. 여기까지 했고, 하나 더. 이 대리변제 자산은 충당부채를 초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나머지는 사실 나온 적이 없는데 연대보증은 잠깐만 볼까요? 연대보증. 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윤돈이가 있는데 여기 후성쌤이랑 훈협쌤이랑 이렇게 있어요. 제가 원래 오늘 훈협이랑 삐져갖고 며칠 동안 말 안 했거든요. 제가 잘 삐져요. 며칠 동안 삐져서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어저께 새 옷을 입고 왔는데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말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어제 밤에 화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해하자마자 바로 물었어. 야, 이거 옷 어떠니? 화해했으니까 이제 물어볼게. 이거 옷 어떠니? 그랬더니 너무 과하다 이러는 거예요. 이 새끼가 진짜. 아무튼 근데 제가 술 먹이고 이렇게 보증 태웠어요. 10억 보증 태웠어. 연대 보증으로. 근데 제가 톡꼈다고 할게요. 그럼 둘이 5억씩 갚기로 했대. 근데 호성쌤이 훈협쌤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야, 너 5억 갚을 수 있어? 그랬더니 훈협이가 형, 제가 2억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어떡하나 이랬다는 거죠. 그럼 얘가 못 가는데 3억은 얘가 못 가면 돼. 그럼 어떻게 돼? 호성쌤 입장에선 이게 다 뭐가 돼? 나의 충당 부채가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요건 뭐가 돼? 호성쌤 입장에서는 훈협이가 갚는데 뭐가 돼요? 우발 부채가 되죠. 우발 부채가 돼서 주석에는 무시하죠. 괜찮죠? 여기까지.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충당 부채까지는 다 봤고요. 손실부담 계약은 사실 우리 시험 목적으로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계약을 이행했을 때 손해보는 금액과 계약을 미이행했을 때 손해보는 금액 중 어떤 금액으로 충당 부채 잡아요? 작은 금액이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충당 부채 맞고요. 구조조정도 은근히 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구조조정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요거 측정. 구조조정 충당 부채 측정. 구조조정 충당 부채로 잡으려면 정말로 요 구조조정과 관련된 지출만 충당 부채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셔야 되는데, 미래 영업활동과 관련된 지출들은 절대로 구조조정 충당 부채가 안 돼. 만약에 훈협쌤 잘리고 저희 원장님이 저보고 세법도 하래. 그럼 제가 세법 강의를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게? 웃자고 얘기예요. 그게 재배치 비용이죠. 재배치 비용? 그쵸? 이런 것들은 구조조정 충당 부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 하는 기간 동안 시끄러우니까 영업손실 나겠지. 쌍용차 같은 경우에 구조조정 한다고 막 그랬을 때 차 진짜 안 팔렸다고요. 예상되는 영업손실도 절대로 충당부채로 잡을 수는 없어요. 또 뭐 있어? 구조조정하면 그 사업부가 갖고 있던 자산을 매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자산에 예상되는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고려해 안 해? 절대로 안 한다고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좋아요. 제품보증 충당부채는 계산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부고기간호 사건은 저희가 뭐 말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빠밤 중간재무 보고. 그거 사실 되게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요. 중간재무 보고. 중간재무 보고 보시면 요거는 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중간재무 보고가 뭡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으면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1분기로서 재무제표 하나 또 만들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반기 재무제표를 하나 또 만들고,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분기 재무제표를 또 하나 만든다고요. 이런 걸 중간재무보고라고 하는데, 중간재무보고는 정보양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월 30일까지 재무제표, 연차 재무제표보다 양이 많을까 적을까? 적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적죠. 적죠. 아, 맞아. 아니, 맞아요. 적은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맞는 소리네. 그쵸? 보다 더 적은 정보를 공시하고요. 요약재무제표나 선별적인 주석을 쓸 수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 재무제표가 나오고 나머지 1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 불안하기 때문에 추가로 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공시해, 아니면 중복되는 정보를 공시해.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공시한다고요. 그래서 보시면 중간재무보고서는 새로운 활동, 사건, 환경, 중점을 두며 이미 보고된 정보를 반복하지 않는다. 체크하시고. 좋아요. 우리 연차 재무제표, 1년에 한 번 내는 재무제표는 연결 재무제표, 중간 재무제표는 개별 재무제표. 될까 안 될까? 그럼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차도 중간도 다 연결 재무제표, 다 연결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되는 거 아시죠? 여기 나와 있고요. 뒤에서 보겠지만 연차 재무제표는 선입선출법, 중간 재무제표는 평균법.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연차도 중간도 동일한 회계 정책을 사용해야 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반복 여기 보시면 상대적으로 갱신 사항이 경미하다면 주석은 보고할 필요가 별도로 없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시기간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숫자가 아니라 말로 봐야 되는데 일단 볼게요. 올해 6월 30일자로 중간 재무제표를 만들면 비교식으로 중간 재무제표도 공시하기 때문에 올해 X1년 6월 30일에 여기 뭐가 와야 돼? X0년 6월 30일이 아니라 가장 최근 게 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와? X0년 12월 31일이 옵니다. 말로 기억해야 돼. 그래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 당해 중간 보고 기간 말과 직전 연차 보고 기간 말. 괜찮지? 손익계산서를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래. 얘는 업종의 특성이 계절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면 전년도 비교식도 가장 최근 거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아니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께 와야겠지. 다만 내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1분기 중간 재무제표를 만들었대. 그럼 내가 이 반기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이렇게만 공시하면 뭐가 궁금하겠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손익도 궁금할 거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1분기를 공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 기간도 공표해 줘야 된다고요. 자본 변동표랑 현금 흐름표는 안 그래도 되는데 손익계산서는 그래야 돼. 그래서 읽어보시면 위에 손익계산서는 당해 중간 기간과 당해 회계원도 누적 기간 나오죠. 당해 회계원도 누적 기간이 뭐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고 당해 중간 기간이 뭐예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예요. 예전에 저희 시험에 요거 빼고 손익계산서로 나온 적이 있다고요. 그럼 틀려요. 손익계산서는 누적기간이랑 중간기간이 같이 나와줘야 돼. 괜찮죠? 여기까지 봤고요. 넘겨보시면 연차기준 동일한 회계정책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똑같은 회계정책 써야 된다고. 2번이랑 3번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인 수익, 연중 고르지 않게 발생하는 원가 있는데 이거 기억하시면 돼. 절대로 이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키장 같은 경우에 1월에만 수익이 확 나올 거 아니야. 1, 2월에만. 이거 이연해 안 해? 이게 1, 2월이 사실 1년 전체 매출이잖아. 그래도 이연하지 않아요. 계절적 특성을, 사업의 특성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원가도 1, 2월 달에만 원가 많이 나오겠지. 이연해 안 해? 안 해요. 그래서 오답유형으로 이연한다 그러면 다 틀린 얘기야. 괜찮죠? 당연히 중간기간이 추정치를 많이 쓸 거니까 그건 보시고, 여기까지도 저희 시험에 나왔었는데 중간기간의 법인세 비용은 기대 총 연간 이익이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 평균 연간 유효 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계산한다. 세무상 결손금의 수급공제 혜택은 관련 세무상 결손금이 중간기간에 발생한 중간기간에 반영한다. 뭡니까? 중간재무제표에도 결손금 소급공제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뭐 오답으로 내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구 보시면 중간재무제표까지 봤어요. 좀 빠르게 봤지만 충당부채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뭐 제가 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보시면 충당부채 측정할 때 부고기간의 사건 고려할까 안 할까? 아니 소송에 걸려 있었어. 그럼 소송 관련 충당부채를 잡았는데 부고기간의 사건으로 판결이 났대. 그럼 당연히 반영해 줘야겠죠. 그래서 부고기간의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포함한다. 괜찮죠? 세전이자율이다.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예상처분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왔던 게 계속 똑같이 나와요.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다 읽었던 거니까. 12번 보시면 이제 중간 재무제표 나와 있는데 연차 재무제표에 비해 적은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요약 재무제표와 선별적인 주석을 포함한다. 이미 공시된 내용은 중간 재무보고서에서는 반복하지 않는다. 괜찮죠? 나와 있고요. 14번 연차 재무제표에서 연결 재무제표라면 중간 재무제표도 연결 기준을 작성해야 된다. 나왔던 거고 갱신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면 주석에 또 보고할 필요가 없다. 괜찮죠? 16번 직전 연차 보고 기간 말 후에 발생한 사건이나 거래가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경우 중간 재무 보고서는 연차 보고 기간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당연히 설명하고 갱신해야겠죠. 그것 때문에 중간 재무 보고가 있는 건데 괜찮죠? 여러분 추정은 중간 재무제표가 추정을 많이 하겠어요? 연차 재무제표가 추정을 많이 하겠어요? 중간 재무제표는 기간이 안 끝났으니까 아무래도 추정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추정을 더 많이 합니다. 손익계산서 나와 있지만 뭘 중점적으로 봐야 돼? 푸괄 손익계산서 요거 빠져서 나오거나 그런 게 많으니까 보셔야 되고요. 이것도 오답용으로 뭐가 나와? 직전 중간 보고 기간 말 이렇게 나온다고요. 중간 보고 기간 말이 아니라 직전 연차 보고 기간 말이에요. 꼭 체크를 좀 하시고. 그래서 동일한 회계 정책을 사용한다. 20번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이연해서는 안 된다. 원가도 이연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하고 끝났는데 넘겨보시면 또 있네. 24번, 22번. 22번은 여러분 보시죠. 추정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고 23번 요거 우리 세무사 시험에 나왔었는데 세무상 결손금의 수급공제 혜택 관련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중간기간에 반영한다. 오답용어 나오진 않을 거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말문제 나올 것들을 거의 다 정리했고요. 금융자산이 있는데 금융자산 한번 읽어보시고 막 맡기겠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금융자산 말문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개정되고 나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 금융자산 뭐 제가 보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뭐는 좀 보셔야 되냐면 14번부터 22번까지는 좀 보셔야 돼요. 재분류는 이번에 회계사 시험에서 계산 문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말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4번부터 22번까지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손상은 안 보셔도 돼요.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모든 시험 통틀어서. 그 다음에 우리 리스 안 했는데 지금 리스 23번 페이지 보면 리스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사실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이 리스 개정되고 나서 말문제 나왔던 건 소액 기초자산 리스랑 단기 리스거든요. 근데 이거 유행 지났어. 유행 지났다고. 오히려 뭘 물어보냐면 그냥 일반적인 리스의 회계 처리를 말문제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올해 회계사 기출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리스 같은 경우에 말문제를 문구 기출낸 거 지금 쭉 제가 적어놨지만 1번부터 10번까지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리스 제공자의 금융 리스 회계 처리, 리스 이용자의 일반적인 회계 처리를 그냥 공부하면 그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말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내용을 더 해봤고요. 뒤에 있는 문제들 여러 번 한번 풀어보시고 다 했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읽히는 게 중요하지 문구를 외우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